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운해형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아이들 운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네 운해 도장 깨기라는 거를 나중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 20강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4강까지인가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을 키우는 법이나 또 운해 활동법 그거를 추후에 자운해 도장 깨기에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질문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PPT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나중에 자운해 도장 깨기에서 더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은 제가 강의하는 목적이 이거기는 해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대본 없이 하는 거라 말이 길고 또 똑같은 얘기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그런 것들이 또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0세부터 7세 때까지 운해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7세가 넘어서 아이들마다 더 늦게도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잔해가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 자운해를 같이 쓰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냅스 신호와 또 더 많은 고도화된 지능이 발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운해라는 것은 7세까지만 발달하고 그 이후부터는 발달된 그 운해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지 7세 이후에 새롭게 운해를 발달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세 이전에 많은 운해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운해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어머니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도 있고 운해 발달을 한다는 그 이유로 그것을 이용해서 마케팅 업체에서 그거를 속여가지고 자기네 업체 마케팅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강의의 목적은 아이의 운해 발달하는 방법, 또 운해 발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아이를 운해를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두 번째는 부모가 착각하고 있는 운해 발달의 종류랑 그것을 이용한 마케팅 수법 그런 거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 운해 발달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는 본 강의에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운해 역할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운해 역할에서는 운해 활동이 필요한 이유랑 운해의 뇌세포 종류, 운해 활동의 자극 영역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오해로 인한 운해 자극이에요.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은 무조건 운해 자극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마케팅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이 있으면은 또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네 거를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 그런 걸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잘못된 운해 자극에 의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운해 활동의 종류에는 운해 활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뇌 성장에 따라서 크게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의 운해 활동과 초등 이후나 또 성인의 운해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운해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 운해 활동이 필요한 이유, 운해의 뇌세포 종류, 운해 활동의 자극 영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참, 이 강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자료고요. 또 기존에 있던 연구 자료에서 운해 부분만 빼서 제가 연구했던 자료를 섞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다른 곳이나 인터넷 그런 데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연구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는 보통 만 24개월에서 만 7세까지를 운해형 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때까지가 아이가 운해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 기간이고 이 이후에는 운해가 이 발달된 거 가지고 성장을 하는 것이지 새로 발달하는 그런 영역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그림이나 또 만들기 또 여러 가지 창의 활동들을 시켰으면은 그것에 담당된 뇌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7세가 지나면은 그 담당된 뇌가 커지고 그것을 학교 간 이후에 추가로 성장을 한다든지 또 성인이 돼서 7세 이전에 성장한 뇌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이지, 아무것도 발달되어 있지 않는 이 뇌를 성인이 돼서 또는 학교를 간 이후에 새로 발달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살 이전에 수많은 것들을 아이들을 경험을 시켜주고 또 그거에 관련된 뇌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뭐 성인이 돼서 우뇌를 발달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기존에 자극을 줬던 부분은 성장이 가능해요. 근데 자극을 전혀 주지 않는 부분은 성장 안 돼요. 해더라도 조금씩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한 부분이 100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성장을 하더라도 이 100에 관련돼서 만약에 3배가 들어왔다면 300이 되는 것인데, 성장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피아노를 예를 들자면은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기 전부터 쳤던 아이들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뇌가 발달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넘어서 치더라도 그것이 기하급수로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이런 아이들은 음악에 관련된 재능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100 이상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가 피아노를 쳤다거나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런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 번도 안 해보더라도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하더라도 잘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재능조차 없었던 아이들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나 또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봤던 이런 아이들이 1시간 연습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후에 하려고 하면은 다른 아이들보다,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뇌형 아이들이 7세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사회성 향상과 공감 능력이에요. 이런 공감 능력은 여자아이들은 많이 타고나게 돼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공감 능력들을 많이 안 키워주면은 남자아이들은 학교를 갔을 때 다른 아이들과 공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커서도 많이 이기주의 자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운에 있는 예술성, 또 창작 능력들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찬가지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뇌랑 같이 결합해서 본인이 하는 활동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세 번째, 호기심으로 인한 경험 습득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더 심하죠. 이런 호기심 가득한 행동들이 많은 이런 경험과 또 창작 활동들로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하면 그런 거는 좀 제재해주고 아이들이 호기심 있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옆에서 안전하게 봐주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번째,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운에는 아이들의 자존감, 또 성인도 마찬가지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고요. 좌뇌는 자존심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못하게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또 아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깎아내리거나 또 경쟁심과 비교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쁜 짓이 아니다면은 뭐든지 칭찬을 해주고 또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의 자존감이 오르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죄책감, 사과, 용서예요. 다른 아이들과의 사회성과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사과나 용서 같은 경우는 하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것이 언제 필요하냐? 7살, 8살이 넘어서 좌뇌가 발달하고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본인이 잘못한 걸 느끼게 되면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사과나 또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본인이 잘못한 것을 느끼더라도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그것에 대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키우냐? 부모님이 아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고 배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아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잘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그것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이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부모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큰 소리를 내거나 잘못을
두둔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가 7살이 넘어서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상대방한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또는 용서를 해주는 이런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6번째, 우리라는 개념 또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우리라는 개념을 언제 배우냐? 아이가 24개월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가 사회성이 발달하는 약 36개월 전후부터 우리라는 개념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내 거를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4개월 이전에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다가 24개월이 지나고 이것이 아빠 거, 엄마 거, 내 거, 공용 공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 그 전에도 더 위험한 시기고요. 이때 좌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좌뇌 활동이 뭐 글쓰기, 글 읽기, 그러니까 언어 학습이죠. 그러니까 한국어 말하기 외에 읽기, 쓰기 또는 영어 학습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에 이 나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3살, 4살 돼서 사회성이 커지기 시작하고 우리라는 개념을 배우는 이 시기 때 아이가 계속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일찍된 언어 또는 제2외국어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배울 때, 또 읽기, 쓰기 등을 과도하게 배울 때 우리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에 이 시기에 24개월 전후에 영어나 또는 읽기 등을 들어갔을 때 우리라는 개념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해 학습할 때는 이런 좌뇌 학습들, 언어 특히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운해의 뇌세포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운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생각에 관련돼서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되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좌뇌가 너무 발달한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론 노출이 하나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운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 지식을 기반으로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또 결론을 도출해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과 상상은 좀 달라요. 상상은 좀 허구적인 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 이런 것들, 또 미래의 비전이나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것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상상이고, 생각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생각이에요. 상상은 약간 좀 허구적인 것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상상이고, 생각 너 뭐 했는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좀 과거적인 거나 아니면은 지금 진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생각이에요. 자, 색상은 말 그대로 색상이에요. 그래서 색감, 디자인, 그런 건축업계, 디자인업계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어울리는 부분이고요. 이 색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좀 타고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뛰어나죠. 남자들이 여성 붉은스름한 립스틱을 보면은 그냥 빨간색이라고 하지만 여자들 보면 그것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남자들이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남성들 분들 중에서도 또 그런 메이크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를 교육적으로 열심히 훈련을 해서 또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그쪽에서 일을 하기도 하죠. 메이크업 쪽에. 그래서 이 색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또 옷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 건축업계 디자인, 인테리어 업체 이런 데서 일하기가 딱 좋죠. 그 다음에 비전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뇌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을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것 외에는 저장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좌뇌가 너무 발달한 사람들은 운해에 저장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 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경향도 있고 전체적인 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운해형 사람들은 전체적인 것을 먼저 봐요. 그래서 숲에서 나무를 많이 보거든요. 어떤 일을 들어갈 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앞으로 일어날 거 이런 것들을 좀 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잔해형 사람들은 일단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것을 좀 해결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일이 터졌을 때 자기 본인 책임보다는 좀 꼬리 자르기나 아니면 주위 사람 탓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운해형 사람들은 전체적인 거를 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또 자기 책임으로 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나 또 이런 것들은 본인의 경험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이런 비전 능력을 올릴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비전 능력을 많이 올리다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뭐 2년 후 또는 10년 후에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능력치나 경험치에 따라서 또 다른 쪽으로 결론 도출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열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 폭발적인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구를 좋아하거나 볼링을 좋아하거나 또 꽃꽂이나 또 미술 같은 이런 화가들이나 작곡가나 또 저같이 이런 연구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도파민 분출도 많이 되고 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네랑 달리 좋아하는 것을 할 때의 집중력은 2시간, 3시간, 4시간, 길게는 6시간, 8시간. 또 작곡가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은 뭐 24시간 동안 앉은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좌뇌 집중력은 공부를 위한 집중력이고 본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집중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 회사 업무, 또 공부가 필요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아이들은 공부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 몰라요. 왜? 20살 이후에 어떤 생활인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목표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경향은 거의 없을 수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내가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은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선생님이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또 아니면 화가가 되겠다, 또 뭐 자동차에 대한 전문 연구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치가 정해지면은 목표치에 필요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가지면은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좌뇌의 집중력과 우뇌의 집중력을 같이 쓰게 되면서 더 폭발적인 집중력이 나오게 돼요. 좋아하는 것을 할 때의 집중력은 좌뇌 집중력과 우뇌 집중력을 쓰게 되고, 그거를 분리를 해서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할 때 운의 집중력을 쓰게 돼요. 근데 좋아하는 걸 할 때 운의 집중력을 쓰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이론이 필요할 때는 좌뇌 집중력을 쓰게 되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 운의 집중력과 좌뇌 집중력을 같이 쓰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는 즐겁고 재밌게 하게 되면은 좌뇌랑 운의 집중력을 같이 쓰게 되는데, 대신 좌뇌 집중력은 길어봐야 1시간 반이에요. 그 이상 하게 되면은 머리를 한번 정화를 시켜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있다가 한 번씩 쉬고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할 때 다시 집중하기까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운의 집중력은 바로 시작을 해서 바로 집중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긴 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3살, 4살짜리가 어떤 것을 하는데 2시간, 3시간 이상씩 한다 그러면 아이는 그쪽에 관련된 뇌가, 그쪽에 관련된 우뇌가 굉장히 크게 발달돼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주시고 언제 써먹냐, 그것을 계속 발달시켜도 되는 거고요. 아이들의 호기심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초등학교 넘어서 아이가 공부에 맞지 않으면은 그거를 기억을 해놨다가 아이가 무엇에 대해서 즐거워했던 거, 그런 것들을 뭐 방과후 활동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따로 학원 이런 것들을 알아봐가지고 관심도를 둬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에 발전 가능성 있는 이런 재능으로 발달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6번째, 음주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즐거워져요. 이런 음주와 가물을 즐기는 것도 우뇌에서 활동을 하고, 그럴 때는 술을 마실 때는 좌뇌랑 차단을 시켜요. 좌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우뇌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감성적을 즐기는 이런 음주에 관련돼서도 우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좌뇌랑과의 관계
선을 딱 끊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은 그래도 자네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긴 해요. 절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 감정에 휩쓸려서 계속 더 먹게 되면은 이성의 끈을 놓게 된다 그러잖아요. 자네가 더 이상 컨트롤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행동, 나쁜 행동, 그 다음에 옆 사람들과의 이런 싸움들, 또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성의 끈을 놓기 때문에 자네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마셔야지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자네가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글짓기. 이런 창작 활동이나 또 책을 쓰거나 이런 것들도 다 운에서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상상 또는 창의적인 활동 이런 것들 또 많은 경험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창작이 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을 작가라고 하고 또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화가라고 하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작곡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도 그림도 타고난 이 DNA에 따라 잘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 못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생각과 상상과 공간지각 이런 것들이 많이 뛰어난 아이들은 전체적인 것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디테일하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창의적인 허구적인 피카소 같은 그림들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눈으로 보는 사실적인 이런 풍경들을 또 좋아하는 풍경화를 그릴 수 있는 거고 또 인물들 좋아하면 인물화를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에너지는 이런 폭발적인 여러 가지를 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운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은 굉장히 넘쳐요. 그래서 이거를 다 풀어줘야 돼요. 강아지들도 보면요. 이런 한 살 이전에 이런 강아지들은 막 넘쳐 흘러요. 그리고 큰 개면 큰 개일수록 그게 더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거를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해주고 뛰어놀게 해줘야지 그걸 못하게 하고 집 안에만 갖다 둔다면은 이 강아지들이 비쳐요. 그래서 다 물어뜯고 이상 행동들을 보이고 물고 이런 것들이 야외 활동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야외 활동을 해주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뛰어놀 시기에 밖에서 못 뛰어놀게 하고 집에만 가둬두다 보면 아이들이 성격이 변화가 되고 괴팍하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활발한 아이들은 많이 풀어줘야 돼요. 밖에서 야외 활동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 에너지를 다 풀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더 놀아달라고 하고 더 늦게 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씨체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발동을 하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발동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우내형 아이나 잔해형 아이나 그닥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면은 아이들이 글씨체가 점점 변화가 오는데 잔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씨체가 그냥 변화만 와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강인하거나 또는 너무 단호하거나 너무 옹고집이거나 이랬을 때는 글씨체 자체도 그렇게 딱딱하게 변하게 돼 있고 또 아이가 성격이 모나거나 이랬을 때는 글씨체가 약간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운해형 사람들은 좀 많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또 디자인 카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디자인 카피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 카피, 행동 복사,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고 부모의 말투를 따라하고 주위에 있는 어른들 말투를 따라하고 예능에서 나오는 이런 나쁜 말투를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운의 카피 능력 때문에 그래요. 이런 디자인 카피 능력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글씨체들 예쁜 것들을 보다 보면은 따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3학년 이후부터 이런 운해형 아이들은 글씨체가 계속 바뀌게 돼요. 바뀌면서 그거를 하나 더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글씨체 있으면 또 플러스 1을 하고 그래서 운해형 사람들은 최소 3개 이상의 글씨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운해에서 담당하는 것들이 이런 거고요. 모든 기본은 경험과 사회성에서 나오게 돼요. 자, 신체 기관에서 운해를 발동시키는 기관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본적인 눈 자극이에요. 이 시각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카피하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든 정보들은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다 경험 정보로 저장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보는 시각 자극들 이런 것들이 다 운의 자극이에요. 대신 이 문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전에 이런 문자 자극, 알파벳, 한글 이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보면은 좌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좌뇌에 있는 언어에 관련된 뇌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 이것을 최종 목적지를 운해로 할 것인지 최종 목적지가 좌뇌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언어에 관련된 거나 수리에 관련된 거는 최종 목적지가 좌뇌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랑 재미있고 즐겁게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좌뇌인 것은 결국은 운해 활동이 아니라 좌뇌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랑 즐겁게 했는데요. 재미있게 했는데요. 24개월에 했더라도 아이랑 한글 공부할 때 아이가 웃고 즐겨요. 재밌게 했어요. 이러더라도 이것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좌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랑 했던 것은 운해 활동이 전혀 아니고 좌뇌 활동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번에는 듣기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이용한, 청각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음악을 많이 들려주라고 했더니 또 어머니들은 알파벳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어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언어에 관련된 것들은 한국말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좌뇌 활동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글 말하기 외에 읽기, 쓰기, 영어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거 전부 다 좌뇌 활동이고요. 이 모국어가 발달하는 이 베르카스 영역이 발달될 때 이 베르카스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넘어서 쓰지 않으면은 다 걸러내서 다 없애버려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없애버려요. 그런데 7살 이후에 베르니카 영역이 발달하고 나서부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런 곳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6살, 7살 이전에 여러 가지 영어 학습을 했더라도 이것을 초등학교 넘어서 쓰지 않으면은 뇌에서 삭제를 시켜버려요. 아예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아이를 계속 시키지 않을 거면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초등학교 이전에 학원을 갔다 와서 또 영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요. 학원을 갔다 와서도 집에서 영어를 쓰면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학원에서만 갔다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뇌에서 이걸 왜 배우지? 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배우긴 배워서 습득은 하기는 하되 나중에 초등학교 넘어서 이거 필요 없었던 부분이야 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삭제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시키면은 나중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 환경이 중요해요. 외국 같은 데서 제2외국어를 영어로 쓰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외국어 혼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밖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굳이 외국어 혼용을 하면은 오히려 모국어에 발달 장애를 오게 해요. 그래서 듣기 자극은 쭉두엽에서 담당을 하며 태아 때부터 양수를 통해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모국어를 배우기 위한 이런 준비 단계를 해요. 그래서 초등 입학 전에 많은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동요 등을 노출해 주는 것이 좋아요. 단 회화는 제외예요. 그래서 초등 이전 영어 회화는 운해 자극은 되지만 모국어 발달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귀로 듣는 모든 것을 해마에 저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24개월 이전에 잘 못 알아듣는다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런 나쁜 말을 하거나 또 주위 어른들이 이런 못 알아듣는다고 아이가 좀 이상하네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이가 다 알아들어요. 말은 못하지만 다 알아듣고 또 아이 앞에서 이 부부싸움 하면서 나오는 이런 말들을 아이가 다 알아듣고 그것을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그거를 해마 속에 기억 저장돼 있던 거를 그 똑같은 감정 표출할 때 부모가 썼던 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나쁜 말들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가 그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3살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니까 3살 이전에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는요 3살, 4살 때 태어났을 때부터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 그러니까 4살 이전 아이들 앞에서 나쁜 얘기를 하면은 아이는 그거를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넘어서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면서 제일 먼저 없애는 것들이 이제 0세부터의 기억을 없애요. 근데 해마가 보통 발달되는 게 24개월 이후부터 발달되기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전 기억이 없다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뇌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했던 말들, 그러니까 영유아 때 이런 했던 말들이 아이들 다 기억을 하고 그걸 다 표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3세 이전에 기억이 없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해마가 24개월 이후부터 발달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전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도 해요. 하여튼 그래도 아이들 어쨌든 해마 발달 단계부터는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이런 나쁜 소리나 이상한 말들 해주시면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런 피부예요. 부모랑과의 이런 스킨십, 그러니까 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모랑과의 스킨십, 특히 엄마랑과의 이런 스킨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마와의 이런 감정 전달, 또 아빠와의 감정 전달, 이런 것들을 받고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이 적을수록 사회성과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 형성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또 이런 공간 지각, 생각한 걸 머릿속에 이런 그리는 것들, 그리고 그걸 표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런 운의 활동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정엽은 어차피 초등학교 이후인데, 이거는 공간 지각은 초등학교 이후가 돼야 이게 발달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공간에 관련된 것들을 잘 그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영재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 지각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거를 토대로 많은 것들을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이 공간 지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에서 보는 이런 평면도를 잘 그린다든지, 또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 공상과학 같은 것들, 뭐 우주선을 그린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그리는 것들, 아니면 눈으로 한번 본 것들을 안 보고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했다면은 이게 굉장히 뛰어난 뇌를 가지고 있고 주저기압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공간 지각과 또 수리 쪽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뛰어난 뇌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캐치를 해주시고요. 또 야외 활동으로 인한 것들로 해서 이런 경험으로 인한 정보 입력이 나중에 비전 능력을 올리는 데 도움도 되고요. 또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해결 능력들, 직관력들,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은 오감과 운의 전반적인 뇌세포를 자극해주고 직관력을 올려주고 또 비전 능력을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의 능력은 대부분 이런 손하고 관련돼 있어요. 머리에서 생각한 것들을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뭐래요? 손으로 그려야죠. 또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악기를 다뤄야 돼요. 만들기를 하려고 해요.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대신 이 쓰기는 아니에요. 쓰기는 결국은 보면은 디테일한 잔해 활동이에요. 그래서 쓰기를 제외한,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에요. 입학 이전. 입학 이전에는 쓰기는 이런 운의 활동은 아니에요. 근데 입학 이후는 달라요. 이런 작사나 또는 이런 글짓기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쓰기를 배운 이후부터 이게 가능한 거니까, 쓰기는 언제부터예요? 베르니케 영역, 그러니까 7세 이후에 가능한 게 원래 쓰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더 빨리 쓰게 된 거고, 그것이 이제 아이들의 뇌 활동에 여러 가지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아이가 쓴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이제 마케팅 업체에서는 아이가 빨리 써야 뭐 이런 학교 가는데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네 걸 팔아먹기 위한 상술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쓰기나 또는 읽기 같은 경우는 빨리 하면 할수록 더 안 좋고, 또 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스스로 읽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뇌의 안 좋은 부분을 자극을 하게 돼요. 자, 잘못된 오해로 인한 뇌 자극이에요.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은 운의 자극을 해요. 또 잘못된 마케팅에서 재미와 즐거움이 운의 자극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이런 좌뇌 마케팅을 해요. 또 그거에 인한 후유증이 있어요. 자, 즐거움이 운의 자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잘못된 오해예요. 보통 부모님들은 주변 조기교육 업체에서 좌뇌 프로그램, 한글, 영어, 수학을 아이와 재밌게 또 즐겁게 하며 운해를 자극시키는 운해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운해 활동은 말 그대로 운해를 자극해서 최종적 경험치에 저장되는 곳이 운해여야만 해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아이가 즐겁고 재밌게 하면은 우뇌를 자극시킨다는 이 말장난으로 학습 프로그램이 부모의 잘못된 오해로 오히려 아이의 조기 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재밌고 즐겁게 하더라도 이 최종 목적지가 좌뇌 자극이면은 이 우뇌 활동이 아닌 좌뇌 자극을 통해 우뇌를 이용해 먹은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 활동이 아니라 이건 좌뇌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는 이런 말하기 외, 그러니까 한국말 말하기 외, 모국어 말하기 외 하는 모든 언어 활동은 좌뇌 활동이에요. 아이랑 아무리 재밌게 하더라도 좌뇌 활동이에요. 또 숫자, 연산 이런 것도 아이랑 연산을 재밌게 하는 거는 좌뇌 활동이에요. 근데 수세기는 다른 거예요. 뭐 5개를 가지고 왔는데 뭐 영희가 하나고 엄마가 하나면은 3개 남았네. 이런 생활 연산은 우뇌 활동인데 결국은 보면은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좌뇌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활 연산도 6세 이후에 해주시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우뇌 활동을 이용해서 조기 업체에서 또 이런 권모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권모수술 하니까 또 우영우 생각나죠? 자, 이 권모수술가 솔직히 좀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속여 먹기 위해서, 더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건데 알고 하는 업체들도 있죠. 그런 거를 권모수술이라고 하는 거 알고, 저 사람이 망할 거 알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알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아먹었다고 하면은 알면서도 팔아먹은 거니까 권모술수에 해당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뇌학습을 빙자한 조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많은 조기 업체 중에서 우후죽순이 처럼 많이 태어났어요.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태블릿이 생기면서 많이 나오긴 했죠. 근데 이 태블릿 교육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작 시기가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 하게 되면은 이 태블릿 노출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런 좌뇌 집중력, 그러니까 특히 학교 갔을 때 이 책 보는 집중력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재미는 있겠죠. 그런데 이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가 제일 좋냐? 우뇌 좌뇌 다 성장한 이후 5학년 이후에는 뭐 휴대폰을 보든 TV를 보든 그러다 그 뇌에 많이 문제가 안 생겨요. 어렸을 때 비해서 아이들이 절제력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절제력을 제대로 못 키운 상태에서 5학년이 되면은 그때 휴대폰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이전에 했었을 때보다는 조금 덜 해요. 근데 초등학교 이전에 TV 노출, 태블릿 PC 노출, 또 이런 미디어 학습 노출, 휴대폰 노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좌뇌 학습이 어려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아이들이 괴팍해지고 과잉 행동 반응을 보이고 이 와중에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면은 책 보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너무 미디어 교육을 아이들이 원하기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런 지문학습이나 문제집 등을 풀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60개월 이전 아이들한테 아이들과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놀이, 뭐 숫자 놀이, 영어 단어 놀이, 또 한글 플래시카드 놀이 이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보면은 좌뇌 학습 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아이들과 재밌게 뭐 우뇌를 뭐 자극시키면서 아이들과 하면은 금방 아이들 한글을 뗄 수가 있고 영어를 뗄 수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학습을 이용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더 빨리 한글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예, 다 우뇌 학습 놀이가 아니에요. 이거 다 좌뇌 학습이에요. 자, 또 과대포장이에요. 교구 학습 3년치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면은 아이의 우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한 번 구입하는데 뭐 8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들을 일시불로 구입 요구를 해요. 과연 교구 학습을 하면 아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까요? 아니에요. 수학을 하는데 연산이 일부분이듯이 이 교구 학습도 우뇌를 발달시키는 요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일부분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우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 교구 학습을 이용하는 창의력 부분 일부분, 또 생각하는 부분 일부분, 또는 이런 손의 활동, 이런 소근육 활동들 이런 것들은 성장을 좀 잘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우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고요. 운의 일부분인 여러 부분들 중에서 그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생님이 해주지만은 평소 때도 엄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아이가 그만큼 성장을 하는데, 선생님만 맡기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너무 많은 양이 주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애들이 호기심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일시불로 구매를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서 해야 되고, 분해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이 말은 거짓말이니까 요거 참고해 주셔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조기 교육을 빙자한 또 운의 교육이라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아이를 해서 결국 자녀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기 교육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자, 뇌질환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멀쩡하게 태어나서 뇌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개월 이전에 좌뇌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뇌질환 및 또 오히려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성으로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우뇌 학습을 빙자한 이 좌뇌 학습이었으므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우뇌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또 언어장애, 또 인지장애, 사회성 결여로 인한 또 자기애성 인격 장애들이 생겨요. 또 더 심하면은 스트레스성 틱장애, 또 너무 과도한 공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의 욕설이나 또는 학대들, 정신적 학대들 또는 신체적 학대들이 들어가게 돼요. 또 아이들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이런 것들이나 또 경쟁심을 부추기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이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후천성, ADHD 이런 것들이 생기고, 더 심하면 이 경계성 지능 정도의 IQ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성격이 괴팍해지거나 또는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이상해지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조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성 결여예요. 그래서 만 60개월 이전에 사회성을 배우는 단계예요. 이때 밖에 나가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하거나 집에만 있고 친구들과의 교류 또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시 사회성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특히 아들인 경우는 원래부터 딸아이들보다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태어났는데, 그 와중에 공부만 시킨다면 최악의 경우 사회 부적응자 또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더 심하게는 소시오패스까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60개월까지 만들어진 사회성으로 유치원을 지나 초등학교까지 입학을 하게 돼요. 사회성이 추후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보통 60개월 이전에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회성이 발달이 되는데, 보통 아버님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또는 어른들, 그러니까 좀 노인분들, 이렇게 아이들 볼 때 크면 다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크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서 하는 거를 60개월 이전에 만들어줘야지, 60개월까지 돼 있지 않으면은 크면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과잉보호로 엄마가 다 해주다가 초등학교 넘어서 아이가 조그만 것도 제대로 못하면, 야, 넌 왜 다 컸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이전에 제대로 아이들이 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후에 못하는 거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기반을 맞춰주고 아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끔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해줘야 초등학교 이후에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대학교도 마찬가지. 대학교 가기 전에는 엄마가 다 해주다가 대학교 이후에 아이가 스스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야, 너는 20살 돼가지고 너는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20살 이전에 아이 스스로의 결정권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아이 스스로 뭔가 하는 거를 엄마 눈에서는 보기가 싫은 거야. 다 엄마가 해주는 걸 해주길 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20살 넘어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로 원망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공부만 시킨 아이들이 보통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요. 이 경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존심만 커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고
주변인들 시기 질투하고 또 안 좋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존심이 너무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우월감을 더 올리려는, 표출을 하려는, 그래서 상대방을 더 괴롭히거나 또 본인이 괴롭혀야 할 이런 상태를 만드는, 그래서 본인보다 약자 이런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본인이 희열을 느껴요. 많이 들어본 소리죠. 소시오패스를 넘어선 사이코패스 경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약간 달라요. 사이코패스는 보통 태어나면서 가진 인격체고,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또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소시오패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가르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고, 보통 과잉보호에 의해서 아이가 소시오패스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애서 인격장애를 넘어서서 그 이상 넘어서게 되면은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아이를 과잉보호 해주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미래에 대한 불안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 조기 교육마저 아이가 실패를 했다면은 아이들은 학교 수업 적응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이가 특별하게 재능이 있을 수도 없지. 아이가 재능이 있을 그 시간에 아이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최악의 수준 사춘기 때 아이가 어긋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도 그닥 잘 못한다면 20세가 지난 이후 아이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기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 좌뇌 학습을 아무리 즐겁게 했다 하더라도 야외 활동이 적으면 아이는 어렸을 때 추억이 없어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부모가 즐거워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그런 학습이 어려워도 참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뇌 학습과 달리 좌뇌 학습은 부모의 고성과 학대가 또 잇따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 입학 이후, 그러니까 초등 입학 이후 초등학교 한 2, 3학년에 조기 우울증에 빠져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것이 이른 2차 성징이 올 수도 있고, 사춘기 때 아이들이 엇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당연히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또 스트레스가 있겠죠. 보통 아이들은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엄마 아빠가 웃는, 특히 엄마가 웃고 즐거워하는 부분을 아이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아이가 한국말을 할 때는 꿍 하고 있다가 아이가 영어를 해. 그럴 때 엄마가 활짝 웃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이는 영어를 하면은 엄마가 웃는구나, 엄마가 즐거워하는구나 해서 영어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영어를 하면은 엄마가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모국어보다 영어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모국어를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아이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가 즐거운 것뿐이에요. 이런 외국어 학습을 하는데 아이가 즐거워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모님들 보면은 아이가 영어를 할 때 부모도 분명히 즐거워했을 거예요. 100%. 이건 부모가 즐거워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즐거워한 거예요. 자, 보통 아이는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한국말보다 영어를 할 때 더 즐거워한다면 아이는 영어에 더 관심을 보이고 한국어를 더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개중에 아이가 좌뇌형일 경우는 당연히 좌뇌 학습을 더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 부모가 더 좋아하니까 아이는 더욱더 좌뇌 학습에 관심을 갖고 우뇌 발달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좌뇌 자극이 많아질수록 우뇌는 일찍 다치게 돼요. 그에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재밌어 하는지 알고 더욱더 많은 공부를 시키게 되고요. 아이는 나이에 비해서 또 한계점에 도달을 했는데 부모는 더 많은 요구에 초등 입학 전에 지치게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입학 후 공부를 안 하거나 또는 다 배운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재미없어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학과 공부 외에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정작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사회도 나오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공부하는 법을 모르게 돼 있어요. 학과 공부하는 법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 하다가 집안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모르고 뭐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손을 놓게 돼요. 또 그거를 초등학교 때까지 버티게 하더라도 결국은 중학교 때 고차원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은 중학교 때 접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잘한다고 그거를 더 많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학습에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일단 녹화는 1시간인데 어떻게 편집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20분에 맞춰서 하려고 했더니 이게 길어졌네요. 자, 운해 활동의 종류예요. 그래서 운해 활동 종류가 뇌성장 전후가 있어요. 뇌성장 전후요. 이게 뭐냐면은 좌뇌 발달 전후로 나누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 초등학교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에 운해 활동이 있고요. 초등학교 이후와 성인 됐을 때의 운해 활동이 있어요. 자, 뇌성장에 따른 운해 발달. 자, 한번 볼까요? 36개월 이전에는 뇌 전체가 발달하긴 해요. 그 지능 발달을 위해서. 그런데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이들의 전체적인 지능이 다 발달할 수 있게끔 이제 지능 발달의 기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24개월까지 하고요. 24개월 동안 제일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냐? 언어 발달이에요. 언어 발달 중에 뭐예요? 모국어 발달이에요. 이 모국어 발달 기간에 영어가 들어가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영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국어가 엉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게 모국어인지 몰라요. 어떤 거를 아이들이 모국어로 인식하냐?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걸 모국어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는 영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 영어 노래송이나 영어로 관련된 TV 절대 틀어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국어 3단어 이상 얘기할 수 있게끔, 특히 36개월에는 아이가 말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한국어 말표현. 어차피 영어 발달은요, 한국어가, 그러니까 모국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밖에 성장을 못해요. 아이들의 영어는. 모국어가 이만큼 성장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영어는 요만큼밖에 성장을 못해요. 그런데 과도한 영어를 시켰을 때는 영어가 오히려 모국어를 넘어서게 되면서 영어가 모국어가 되고 우리나라 진짜 한국어가 더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이 어디다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베르카 영역이 저장돼 있고 7세가 넘으면은 이 베르카 영역이 저장되는 거를 모두 몽땅 모국어로 인식을 해서 좌뇌로 넘겨버려요. 자, 그러면은 8세 이후부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이 베르카 영역에 모든 저장되어 있던 거가 영어를 초등학교 넘어서부터 안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영어를 안 썼잖아. 그러면 영어를 다 삭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휴지통에 넣었다가 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예 삭제를 해버려요. 자, 삭제를 한다는 건 뭐냐? 다 삭제하고 나면은 나머지 뭐가 남아요? 0세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 배웠던 한국말만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한국말이 약해. 그러면은 아이들이 한국말 표현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도 영어를 계속 배웠다. 초등학교 넘어서도 계속 영어를 배웠다. 그러면 영어가 계속 우세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영어 표현은 굉장히 우세하더라도 한국말 표현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 참고해 주셔야 돼요. 과도한 영어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이전의 영어 학습은 나중에 영어를 안 하게 됐을 때 뇌에서 다 삭제를 해버린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돈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떼쓰는 행동에 대해서 적당한 이런 제지를 해줘야지. 또 아이가 밥 먹을 때나 또 공공장소에 떼쓴다고 이렇게 휴대폰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뇌가 기하급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능이.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얘기하려고 아이들 뛰어노니까 야 앉아서 이거나 봐라. 또 아이들 뭐 머리 깎을 때 이렇게 휴대폰 보여주면서 이거 뽀로로 봐라, 뭐 타요 봐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미용실 갔을 때 좀 연락을 하고 사람들 없는 시간에 와서 아이가 좀 때를 쓰더라도 좀 이해 좀 하게끔, 그래서 없는 시간에 좀 가는 게 좀 좋죠. 사람들 북적북적 가는데 거기서 막 이러면 안 좋지.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휴대폰을 보여준다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학습이 돼요. 그래서 내가 때를 쓰면은 휴대폰이 자동으로 오는구나 라는 학습이 되니까 나중에 못하려고 하면 더 힘든 거예요. 자, 60개월 이전, 그러니까 36개월부터 60개월 이전에는 아이들의 사회성, 공감, 야외 활동들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경험 활동들이 문해에 쌓이면서 나중에 직관력과 비전 능력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경험 능력을 많이 올려야
또 여러 가지 창의성이나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초등학 입학 전에는 본격적인 운해를 이용한 좌뇌 학습들이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6살에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운해 활동을 이용한, 제가 그때 아까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운해 학습을 빙자 뭐 좌뇌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 들어가야 되냐? 6살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걸 언제 해요? 또 그걸 시키는 그 업체들이 3살, 4살, 막 2살 때 시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가 겉멋을 쓰고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 들어가야 되냐? 이거에 원래 본격적인 정상적인 학습은 6세예요. 그걸 6세에 해줘야 되는 거고, 뭐 태블릿 PC를 이용한 이런 학습들도 원래 안 해주면 좋겠는데 굳이 해줘야 된다면은 6세 때 잠깐 해주세요. 그 전에는 해주면 안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 태블릿 학습 안 해주시고 부모님이 직접 다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뭐 시간상 안 되거나 하면 좋긴 한데, 이게 학교 갈 시기랑 또 맞물려 가지고 또 태블릿 PC 학습을 하면은 아이들이 또 책을 안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초등 입학 후부터 5학년까지는 아이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술활동, 학원 및 교구 이용. 근데 자, 요건 잘 보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6세 이전에 뭐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나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이가 만들기를 좋아했다든지, 아니면은 기계적인 걸 좋아한다든지, 그리기를 좋아한다든지, 또 이런 탐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으면 이 탐구 쪽으로 많이 방과후 활동이나 학원들을 해주십니다.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거나, 아니 그림 그리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은 미술 쪽 학원을 좀 해주시면 좋고, 아이가 좀 음악적 재능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이런 방과후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또 좋은 게 이 피아노, 또 미술, 창작, 큐브, 또 바둑이나 또는 장기,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이런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창의성, 예술력 성들이 더 활발하게 뛰어나게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진 아이들을 해봐야 별 능력은 안 오르겠지만은 초등학교 이전에 했던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같이 이어서 해주시는 게 오히려 이런 운해 활동을 놀리는데 굉장히 좋아요. 자, 사춘기 이후는 아이들의 이런 관계 경성,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아이들 좀 눈치를 보여야 될 때죠. 또 그래서 이런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 너무 간섭하지 말고요, 아이들의 이런 행동들에 많이 대화를 하면서 공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나, 그때 나이대 아이들이 뭘 좋아하나, 이런 트렌드들을 같이 아셔가지고 엄마랑 같이 대화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엇나가는 거는 아빠보다도 엄마의 원인이 커요.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애착관계가 아빠보다는 엄마의 애착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마저 배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이랬을 때는 사춘기 이후에 100% 엇나갈 확률이 많아요. 아빠보다. 그러니까 아빠랑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엄마가 나를 보듬어주고 이해를 해준다 그러면은 사춘기 이후에는 아빠랑과의 그런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별 이렇게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근데 엄마마저 나에 대해서 몰라주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중고등학교 때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가족끼리 이제 여행 가거나 이런 야외 활동하면서 형제들끼리도 또 가족들끼리도 이런 관계, 뭐 야외 캠핑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공부는 딱 제쳐두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이런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생활을 하면서 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는 것 자체가 또 운해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자, 졸업 이후에는 졸업 이전도 상관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줘도 상관없는데, 일기 쓰기,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해주다 보면은 시간에 관련된 이제 공간 감각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글 쓰는 능력 같은 것들도 많이 늘게 돼 있어요. 아까 글쓰기도 운에 관련돼 있다 그랬죠. 또 인간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이런 사회성에 적거나 아니면 또 예민한 기질이나 이런 아이들은 좀 약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모님까지 또 예민한 기질의 인간관계가 좀 그렇다면은 이 아이는 뭐 공부를 그나마 좀 잘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나쁘면은 좀 외톨이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조금 경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체도 조금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거나 또 주변에 인간관계가 별로 없다 하시면은 부모부터 좀 관계 개선을 하는, 또 최소한 아이 보는 앞에서는 이런 인간관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럼 아이는, 부모는 안 그러더라도 아이는 바뀔 수가 있거든. 자, 성인부터 노년까지는 취미나 특기 생활들을 좀 많이 갖는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또 아는 길은 좀 요즘 내비에 많이 유전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두정에 배는 이 공간 감각도 운해에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 없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모르는 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는 길은 이제 내비 없이 가는 게 좋죠. 근데 요즘 단속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비는 닫더라도 소리는 나오게끔 만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맵이 머리에 그려지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치매 예방에 좋아요. 이 공간 감각은 해마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비 없이 다니다 보면은 이 해마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뇌세포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아요. 자, 초등 이전에 운해 활동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이에요. 자, 해야 할 것은,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제 아이에 따라서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면 아이가 따라서 하긴 해요. 또, 음악 같은 경우도 뭐, 악기 재능이 없는데, 무조건 뭐 악기 연주하라고 하면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음악을 많이 들려주는, 특히 태교할 때 많이 들렸던 음악을 아이 들려주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또 안정이 되기도 해요. 또 만들기, 뭐 클레이로 만들거나 아니면 블럭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 만들기도 굉장히 좋고, 또 혼자 만드는 것보다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협동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만들 때 옆에서 못 건들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협동놀이 또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혼자 놀게만 하다 보면은 자기 걸 못 건들게 해요. 근데 이 협동놀이 같은 거는 5세, 6세, 7세 때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마저도 혼자 만드는 걸 좋아하고 혼자 만드는 걸 못 건들게 하면은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엄마랑 좀 같이 만들면서 엄마랑 아이 협동 관계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들이 같이 안 놀아줘요. 또 가서 놀아 그러지, 아이가 또 놀고 있으면 옆에서 구경만 하지 같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또 혼자 놀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60개월 이전에 한글 교육, 또 입학 전 영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제일 위험한 거는 24개월 전후 36개월까지 아이들 영어 또 한글 이런 교육 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이런 인지저하나 또는 이제 모국어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언어 지연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또 TV 노출 및 태블릿 교육, 이것은 잘 생각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위하는 이런 집안들은 TV를 싹 다 빼요. 태블릿이나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집에 노출을 해줘서 우리 집안은 TV가 없구나 라고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TV를 놓으려면은 아빠 방을 하나 따로 놔두고 아빠는 아빠 방에서 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절대 TV 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전화할 때 외에는 웬만하면 휴대폰 안 만져주시는 게 아이가 이런 호기심 자극을 안 하는데 좋아요. 그래서 아이 올 때 또 휴대폰 보여주는 거, 이거는 진짜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를 진짜 나락으로 이끌고 싶으면은 이거 계속 하시면은 아이가 지능이 한 10 이상 떨어져요. 필요 이상의 학업, 이거 나중에 스트레스성 장애, 뭐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고요. 학업을 계속 시키다가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지능이 떨어져요. 자, 과잉보호 및 학대 금지. 이 과잉보호 자체도 정서적 학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여러 가지 자존감도 떨어지고 오히려 또 자존심만 올라가지고 학교에 갔을 때 다른 아이를 괴롭힐 수도 있고, 또 학대를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이 또 조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둘 다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학대까지 하면 또 자존심까지 떨어지는 거고, 과잉보호하다 보면 자존심만 올라가요. 그러면서 학교를 갔을 때 과잉보호했던 애들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요, 학대를 많이 당했던 아이들은 우울증에 빠져요. 자, 마지막이에요. 초등 이후 운해활동 5학년 이전 이후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좌뇌가 발달을 해요. 좌뇌가 발달했을 시기에는 운해보다는 좌뇌에 많이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래서 좌뇌 발달을 위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공부, 책 공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계획표대로 행동하고, 청소, 정리정돈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차근차근 행동하는 것들, 또 전략, 전술 이런 것들, 그때부터 본격적인 언어 능력 향상,
수리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운에 그동안 쌓아왔던 창의성과 생각하는 능력을 이용을 해서 이 창의성 상상력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자네 교육만 시켰으면은 이 아이는 생각하고 상상하는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요, 생각하고 상상하는 문제만 하면 못 풀어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어머니들이 학교 가기 전에 그런 거를 한 번도 자극을 시켜주지 않은 어머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남들 시킨다고 그냥 같이 따라서 이런 교육들을 했던 부모님들이 나중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과 상상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 그리기, 만들기 이런 창작 활동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ABCD 하나 더 가르치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하나 더 가르칠 시간에 아이들 그림 하나 더 그려주는 게 오히려 아이들 이런 창작 활동이나 생각하는 능력들을 더 크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갔을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자녀 교육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큐브, 바드, 또 이런 방과 후 활동 중에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5학년 때까지는 이 태블릿 노출이 또 오히려 자뇌 학습에 방해가 돼요. 자뇌 학습이란 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제집이나 또 책 교과서 같은 거 보는 것들, 글씨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좀 기다렸다가 5학년 전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눈 안구 현상도 5학년 정도까지 성장을 하니까 그 전에 태블릿이 이런 PC나 아니면은 이 모니터 노출에 의한 블루라이트로 인해 가지고 눈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한 달에 2-3번 꼭 가족 나들이 해주시고요. 체험관, 박물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할 때 많이 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런 사회교과서 이용해서 거기 나오는 뭐 유적지나 아니면 나오는 위치들 아이랑 직접 방문해 가지고 사진이나 동영상들로 이렇게 남겨두시는 게 오히려 또 아이들 학교 갔을 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5학년 이후는 기본적인 자운의 성장이 끝나요. 그래서 안구 성장도 끝나기 때문에 5학년 이후부터는 태블릿이나 영상 교육이 오히려 이제 좀 학교 공부가 신선한 아이들은 운해형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공부에 맞지 않는 아이는 또 어머님이 결정을 하셔서 아이들 재능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춰가지고 또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조건 대학교 나온다고 또 대학도 스카이대 아니면은 또 일반 또 대학 나오면은 취직하기도 또 어려우니까 아이를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시기가 이 5학년이에요. 어머님이 잘 결정하셔서 아이랑 해가지고 아이가 공부가 맞지도 않는데 굳이 그 공부에 하면은 중학교 이후에 오히려 또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학년 때까지는 뭘 하냐, 공부하는 법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100점 맞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학교 갔다 오면 복습을 하고 요만큼 계획을 세워서 하고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되고 매일매일 반복적인 거 예습 복습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지 뭐 이만큼 더 해야 된다, 뭐 100점을 맞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배운 이런 공부 방법을 가지고 이 아이는 평생 공부하는 습관을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아이가 안 하고 예능 쪽으로 가더라도 나중에 이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공부하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배운 이 공부법을 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엉뚱한 학습하고 학원을 가고 공부방 가고 이런 학습을 했던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이가 필요해서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20살이 넘어서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판단을 해서 공부하는 학습 습관들을 들여봐 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들을 좀 확인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들과의 이런 교감이나 또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엇나가지 않게끔 또 아이를 이해해주고 아이랑 또 이런 좀 코스 맞는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좀 꼰대 같은 스타일의 이런 대화 방식을 안 해주는 게 아이를 위해서 더 좋죠. 또 성인은 이제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좀 책을 좀 많이 보시면 좋고, 난 책이 안 돼, 못 읽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도 좀 정보 습득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학습
상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식이나 또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정보들을 많이 들었다 보면은 운해 학습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미디어 학습은 성인은 어차피 뇌 성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학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전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성인들은 이미 뇌가 다 활성화가 돼 있고 전두엽부터 해가지고 대뇌피질이 싹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학습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학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런 책 보는 거는 이렇게 또 넘기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디어 학습 요즘 같은 경우는 정보를 한국 사람들은 또 빨리빨리 해가지고 짧은 10분 안에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넣는 이런 유튜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정보 습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정치 채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한쪽만 지지하는 이런 데는 가지 마시고 과학적인 채널, 또 상식 채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정보 습득을 많이 해주시는 것들이 오히려 운해 활동, 운해를 이용한 활동에 굉장히 좋고 이런 듣는 력 또 눈으로 보는 미디어 이런 시각적 능력이 굉장히 오히려 더 오를 수가 있어요. 대신 눈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니까 안경 같은 거 쓸 때 이런 전자파 차단 안경들 이런 거 써주시면 더 좋죠. 자, 그래서 보통 7세까지 만들어진 운해로 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7세까지 제대로 성장을 못했다면은 성인이 돼서도 특별하게 운해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성장시킨 뇌만 활용하거나 더 늘리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장 안 된 뇌를 맞서봐야 한계점에 부딪히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느리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7세 이전에 여러 개의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운해를 자극을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이것으로 강의 끝마쳤고요. 아이고, 또 이게 녹화하다 보니까 또 1시간 반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줄여줘야 되겠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긴 영상들을 싫어해서 일단은 풀 영상을 올리고요. 또 나눠가지고 또 토막토막 영상을 나눠서 또 올려야 되겠네요. 하여튼 풀 영상 먼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점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요. 나중에 요거에 관련돼서 더 자세한 영상 올릴 때 참고해가지고 더 추가로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강의는 제가 좀 많이 개인적으로 연구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금 걸러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한 게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했던 이런 학술 자료들 좀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들을 이렇게 좀 통합을 해서 강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지금 있는 이런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우리나라 사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싹 다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약 한 80%는 외국에 맞더라도 한 20% 정도는 우리나라 교육 실정에 맞춰서 제가 재구성한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참고해 주셔서 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계신 분들 뭐 제가 제2 외국어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는 밖에서 다 외국어 쓰는데 영어 다 쓰는데 우리 아이만 안 가르친다. 그건 아니에요. 같이 계속 쓰고 거기서 계속 생활할 거면은 모국어를 2개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굳이 외국어로 혼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모국어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고요. 궁금한 점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다음 강의에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